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아관 파천과 한반도의 주변 상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8월 20일 민왕후가 시해를 당한 사건, 을미사변으로 권력을 잡은 친일 개화파 내각은 단발령 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왕비 시해와 단발령으로 인한 반일 감정이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왕비를 참혹하게 잃고 친일파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시피 하던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새벽 왕세자와 함께 궁궐에서 탈출하여 서울시 정동에 위치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수병들의 지원 하에 러시아 공사 스페르와 베베르가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민비 시해로 도전하자 러시아는 고종을 아관 파천하게 함으로 응징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왕을 볼모로 잡으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가장 먼저 친일 내각 강요에 대한 처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총리 대신 김홍집,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 탁지부 대신 어윤중은 군중에게 타살되었고 10여 명의 대신들은 일본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조선 국왕이 졸지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관 파천 기간 중인 1896년 5월 말 고종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민영환을 조선 대표로 파견하여 친러 반일 의사를 러시아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민영환은 베베르 공사의 주선으로 러시아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모스크바로 가서 니콜라이 2세를 아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삼아 줄 것을 요구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외무 대신 로바노프 그리고 재무 대신 비테를 만나 러시아 군대가 조선 국왕을 보호해 줄 것과 러시아 군사 고문관을 파견해 줄 것 등을 요청합니다. 이 무렵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충돌을 자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896년 5월 4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베베르 고무라 각서를 체결하여 800명 수준의 양국 군대 조선 주둔에 합의를 합니다. 러시아는 한 명의 경비병조차도 한반도에 발 붙일 수가 없었는데 아관 파천을 계기로 일본과 동일한 규모의 병력을 조선에 체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야마가타 아리토모 혁명 정권 대사가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석을 기회로 1896년 6월 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고 한반도에서 양국의 권익을 대등하게 하기로 합의합니다. 야마가타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분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로바노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2달 후인 7월 29일 러시아는 푸차타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교관단을 조선에 파견하죠. 러시아 교관단은 조선의 궁성 호위대를 훈련시켰고 이 경비대는 1897년 5월 황궁한 고종이 지켜보는 앞에서 러시아식으로 사열을 했습니다. 베베르를 대신하여 주 조선 공사로 부임한 스페르는 부산 앞 전령도에 러시아 해군 석탄 기지 건설과 러시아 목재, 광산, 철도 회사를 추진했으며 모든 미국인 고문관들을 다 해임시키고 러시아인 고문관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영향력은 조선에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1897년 8월에는 13명의 러시아 장교가 추가로 조선에 파견되었으며 10월에는 알렉세프가 조선의 재정 고문 및 총세무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일사천리로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주 조선 미국 공사 알렌은 이제 조선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교관단은 궁성 호위들을 훈련시키는 데 힘을 얻어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6천여 명의 조러 연합군 결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비태에 주도하여 추진되고 있던 러시아의 조선 진출 정책은 만주 침투를 주장하는 외무 대신 무라비요프와 육군 대신 반노프스키가 득세하면서 조선에서 만주 진출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897년 12월 18일 러시아가 일본이 청나라에 반환한 요동반도의 요충지인 여순과 대련항을 조차합니다. 이 조차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 지역을 양국의 조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의 부동항 확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조선과 러시아의 연합군을 만들 계획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청일전쟁 후에 청나라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 1880년대 아프리카 분하를 끝낸 구미 열강들의 눈들이 아시아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아프리카 분할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1897년 11월 산둥반도에서 2명의 선교사가 살해되자 청도와 교주만을 점령합니다. 독일의 행동이 선례가 되면서 다른 열강들도 중국에서 이권 쟁탈을 시작하게 되는데, 중국은 서구 열강들로 인해 거의 난도질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여순 대련항을 25년간 조차하고 동청철도의 남만선 부설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도 1898년 4월 광주만을 조차하다가 2주 후에 광주만을 점령하였고, 영국도 6월에 홍콩섬의 맞은편 우룡반도를 99년간 조차하고 7월에는 일본이 점령했던 위해위, 웨이하웨이와 유공도를 포함한 전 항만을 25년간 조차하게 됩니다. 미국도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필리핀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장악합니다. 이어 미국은 1899년 청국의 문호 개방을 각국에 통지하여 미국도 동아시아 분할 경쟁에 참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열강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유럽 열강들은 무력을 이용하여 중국 영토를 빼앗았다면 미국은 경제적 팽창이라는 방식을 앞세웠다는 점이 다른 유럽 열강들과 달랐던 부분입니다. 서양 열강들의 앞다퉈 청나라의 이권을 뜯어가자 청나라의 개혁파는 하루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황제에게 올립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파는 불과 3개월이 못되어 서태후를 비롯한 수구파의 반격을 받아 100일 만에 그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자 민중들이 외국인에게 죽음을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폭동을 일으켜 외국인 선교사들을 죽이고 공장과 교회 등을 파괴합니다. 이 폭동은 중국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청나라의 전복과 외세의 배척을 목표로 한 의화단의 무장 봉기가 1899년 3월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양 열강들은 7월에 8개국이 2만 병력의 연합군을 편성하여 천진을 공격했고, 8월 14일 북경에 돌입하여 의화단을 진압합니다. 스테우는 탈출하여 서안으로 달아났고, 연합군은 사흘간 병사들에게 약탈을 허락하여 북경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의화단의 봉기가 만주까지 번지면서 러시아의 병사들과도 충돌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7월에 만주에 파병을 개시하고 10월에는 전 만주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침공하게 되자 일본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였으니 이젠 한반도를 점령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러면 일본 본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901년 6월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사퇴하고 새로 등장한 가스라 다로 내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재정 강화. 두 번째, 해군 확장. 세 번째, 유럽 국가 중 한 개국과 협약 체결. 네 번째,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네 가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 다음에는 1902년 1월 30일 영국과 동맹 조인을 갖게 되고, 영일 동맹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었는데 조선에 대한 특수 권익을 갖는다는 점을 영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대의 패권국 영국은 극동의 일본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봉쇄하느라 노심초사하던 영국은 영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이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무력으로 점령하자 영국은 동북아에서 러시아 견제 역할을 일본이 대신해서 수행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과 일본 동맹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광범위한 첩보망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전쟁 준비 상태가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된 일본은 조속한 전쟁 준비에 착수합니다. 이때 고종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온건하게 하는 역할을 영국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영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904년 1월 21일 러일 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외교 관례에 따라 한국 측 문서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것을 영국이 한국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중립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국의 충고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영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던 공사에게 타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고종은 1896년에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였던 아관 파천과 동일하게 영관 파천을 통해 영국을 의지하고 영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기대와는 다르게 영국 정부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계속해서 만주에 주둔시키면서 조선의 용안포까지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러자 열강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반발하죠. 러시아는 1902년 4월 8일 청국과 단계적으로 만주에서 군사를 철수시킬 것에 대한 협약을 맺고 러시아군을 6개월마다 세 개의 지역에서 철병키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철병은 이루어졌으나 2차 철병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목단강 남부와 길림성 전역을 점령하고 5월에는 압록강 삼림 체벌을 한다면서 조선의 용안포를 무력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고 있던 일본은 자체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게 조선에 대한 충분한 일본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만주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현재 경영에 착수한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통할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만주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이 병합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만주 문제는 조선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지켜주겠다고 고종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10월 8일이 지나도 러시아가 철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여순에서 러시아 극동 함대 군함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2월 10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일 전쟁이 지난 10년 후 다시 러일 전쟁이라는 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을 도와줄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힘을 빌어 왕실을 지키고자 힘써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힘이 약하니까 조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얕보지 못할 나라로 국력을 키워 나가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다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를 믿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일부러 약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종의 아관 파춘 이후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한반도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러일 전쟁 전후의 조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간도 능력의 주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